다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아직 이 분류 손실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진 않았고, 이 회계의 경우와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초점을 이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측하고 정답의 레이블을 비교하는 것이 손실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레이블들은 이제 실제 이제 내부적인 이런 값들과 비교를 위해서는 이제 원하देख렬과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서 이제 문제가 되는 오차 제곱 합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정의가 되고 이 어떤 범위에서 이제 값이 나오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차 제곱 합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 제곱 합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 챗GPT가 그 무료 버전 이제 미니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 미니로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교재에서와 이제 다르게 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이거는 이미 1960년대 이후로 이제 그 논의가 완료가 된 건데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첫 번째로는 문제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의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논의드리게 될 최적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논의를 이제 했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오차 제곱합은 분류 문제에 사용 안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오차 제곱합하고 평균 제곱 오차랑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논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요 챗GPT에서 요약이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차 제곱합 평균 제곱 오차 이제 비교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차 제곱합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sum squared error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 포인트 이제 개수에 대해서 이제 총량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오차 제곱합은 종종 이렇게 그 정의를 보실 텐데 그냥 그 총 개수로 나누기 이전에 sum squared error를 요 총 개수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평균 제곱 오차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과 이 인터넷 문서들에서 이제 썸스퀘어드 에러가 또 좀 다른 점이 좀 헷갈리실 만한 이제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썸스퀘어드 에러를 한영키가 왜 이런가? 썸스퀘어드 에러를 분류에 활용하는 경우로 제시해보라고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 이제 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some scared error를 그 교재에서 제시하는 듯한 이제 그런 스타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제시하는 형태는 이제 조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형태와 상당히 이제 다른 논의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결과에서 좀 우리 문제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90%의 자신감으로 예측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손실값이 소수점 한 4자리 정도까지 그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소수점 그 2자리 정도에서는 거의 빵 나옵니다.
근데 자신감이 90%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5%나 99%나 이렇게 이제 나와야 자신감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한 95% 정도로 이제 늘려볼게요. 95%면은 요게 이제 그 값이 총 1.0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99%로 예측을 이제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어느 하나는 거의 이제 빵 퍼센트 나와야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하면 얘는 이제 90%고 95%, 99%인데 요게 그 소수점 세 자리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95%와 99%는 큰 차이입니다, 사실. 뭐 4, 5% 이상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10%나 되는 자신감 정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sum squared 에러를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굉장히 미세한 소수점으로 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고 이게 어 그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 사항인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논의인 최적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답 1번인 이제 상황하고 그죠? 오답 2번인 상황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1번으로 이제 낸 거고 얘는 오답을 2번으로 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답 1번으로 냈을 경우와 이제 2번으로 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정답에서의 자신감이 이제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오답 1번이 이제 0.31이고 오답 2번도 그 경우에 동일하게 손실이 이제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답 1번으로 틀린 경우와 2번으로 틀린 경우 이제 모두 이제 손실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 정답에서 그 지금 손실값이 제가 이제 0.4나 0.4, 0.2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신히 이제 정답을 여기 총 합계가 1.0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6이 돼야 되니까 3하고 3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0.4, 0.3, 0.3, 0.4, 0.5, 0.1, 0.4, 0.1, 0.5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오답을 이제 맞추는 경우와 이제 간신히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이제 손실이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정답에 더 가까워지는가라고 하는 신호를 발생하는데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이제 다음 논의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113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면 이런 소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문제인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이 아니죠. 그죠? 안 쓰이는 분류 손실에서는 오차 제곱합수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리고 여기도 서술이 문제가 있어요. 113페이지 하단에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대한 손실을 이제 보시면 또 다른 손실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이 두 개가 큰 문제예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차 엔트로피를 또 다른 손실 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메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이거든요. 근데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통은 오차 제곱합을 씁니다. 근데 혹시 원하세요? 원하시면 교차 엔트로피도 한번 써보세요.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오차 제곱합은
이제 직관적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서 안 쓴다.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 호자는 논의가 좀 복잡하지만 이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그 이 교재에서 가장 심각한 그 문제라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다행인 점은 요 점과 그 이제 퍼셉트론의 학습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어떻게 이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점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신 것처럼. 근데 이거 이외에는 심각한 오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점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이제 11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공식이 이제 제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이제 되는데 이 설명은 그냥 로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보시고 교차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간격을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 오짜고 저짜고 뭐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면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손실함수의 최적화가 곧 학습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우리의 주제고요. 이제 현재 논의를 약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출력은 입력과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입력의 경우 신경망 외부에서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입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신경망의 학습 매개 변수는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은 구성된 신경망의 출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값을 발생할수록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비교의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일 표본이 아닌 전체 표본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우연히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 어떤 단일 표본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무려 50%나 됩니다. 하지만 100개의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0.5의 100제곱입니다. 즉 여러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샘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각 표본에 대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샘플에 대한 오류를 취합한 종합 오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오류는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할수록 손실은 낮아지고 낮은 손실은 높은 성능을 뜻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손실이 낮아진다면 성공적으로 학습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의 최소값은 0입니다.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손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기계학습입니다. 즉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기에 대해서만 약간 소개를 드리면 신경망도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데 신경망은 계층별로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층별 매개 변수의 집합을 대문자 세타로 이제 표기했다. 뭐 이런 그 간단한 이제 확인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얘기했던 내용, 큰 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출력 유형은 대체로 회귀와 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 유형에 따라 손실을 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회귀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손실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의 변형이고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와 출력에 따라 적합한 손실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귀 손실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즉, 관측된 데이터에는 일정한 오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측 값은 실제와 비교해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포의 데이터의 관측값을 기반으로 모델이 예측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선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모형 중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근래 이러한 분포를 보였다라고 가정하고 현재 표시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은 형성된 모델인 직선을 따라 어딘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가격이 실제의 가치도 반영하지만 종종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일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는 수학적인 공식이 아닌 현실의 관측값에는 거의 어디에나 있겠죠? 그러한 오류가 얼마나 심할까요? 만약 그러한 오류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싸거나 싼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장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러한 오류가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가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여러 가지 분포 모델로 수행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포 가정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많은 관측 데이터에 대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 키 또는 몸무게를 재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정규 분포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종종 그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답은 관측된 값들로부터 형성된 모델의 예측값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정규 분포 가정이고 그러한 가정은 경험적인 관측과 상식에 일치하는 편입니다. 손실을 구할 때는 먼저 분포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귀의 경우에는 모델의 예측값은 진정한 정답에 대해 정규 분포의 오차를 가정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따라 최대 우도 추정을 하면 평균 제곱 오차의 손실함수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가 회계의 손실함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손실함수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차이를 구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함수 집합이 손실함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분포 가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체중이나 신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규 분포로 이제 가정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적인 값이죠. 그런데 분류 출력의 분포를 그런 연속적인 가정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인 거지, 뭐 이렇게 그 연속적인 어떤 그 오류를 이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걸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심각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결혼식의 하객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해, 해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그 도출의 과정이 있기는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케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통계 쪽에서 이제 그 진행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손실함수는 분포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분류 예측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분포 과정 때문입니다. 분류 예측의 결과는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가지수의 유형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지 9와 4분의 3 승강장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경우라면 유형 분류는 베른의 분포라고 불리는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즉 이산 확률 분포는 0이거나 1이지 0.5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라면 6개 중 하나의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3.3이나 5.5와 같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분포 과정으로부터 시작하면 공식이 유도되더라도 잘못된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류 출력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출발해도 공식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분포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도된 손실함수를 분류 출력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60년대에 그 통계 쪽에서 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뭐 그런 건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결혼식의 비유를 드렸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면 절차가 올바라도 그냥 잘못됐다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식 절차를 막 했어요. 막 이렇게 신랑 신부 뭐 손님들 인사드리고 뭐 다 했어. 막 주례 말씀하고 뭐 다 하고 뭐 따따따랑 해고 다 나갔어요. 오,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끝났는데 잘못된 가정. 예를 들어서 신랑이 유부남이야. 그러면은 그 모든 절차가 무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가정 분포 과정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이후에 유도된 과정은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절차와 이제 그 논의가 이제 1950년대 이제 이미 이제 논의가 됐고 이제 그런 논의로 인해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잘못됐는데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대안과 관련해서는 자, 그래. 그러면은 봐라. 이게 우리가 분류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그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확률적으로는 자신감으로 나온 경우에 실제 정답이 이제 100%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기 위한 올바른 이론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을 당시 시점에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시점에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론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정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이론을 제가 많은 경우에 그 대부분의 교재들은 정보 이론을 근거로 한다. 정보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냥 끝내요. 끝내는데 그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 15분 정도를 들여서 그 이 내용을 이제 요약적으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하여튼 뭐 그렇구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당한 이론이 있구만. 이런 점을 이번 기회에 한 15분 정도 투자하셔서 확인하시는 걸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진정한 그 정답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구해야 되는가 그런 점이 이제 정보 이론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점입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 분포 과정에 맞는 손실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먼저 이상값이 내포한 정보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정보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정보의 크기는 특정한 값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 횟수가 몇 번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뒷면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한 번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0과 1로 표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질문은 0과 1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동전 던지기 결과는 1비트로 표현됩니다. 즉, 앞면은 0, 뒷면은 1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현 가능한 문자 수에 따라 하나의 문자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가 다릅니다. 만약 ABC와 같은 4개의 결과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최소한의 질문 횟수는 로그 2의 4, 즉 2비트입니다. 각 문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를 확정하면 정보량은 문자당 비트의 문자 개수를 곱해 결정합니다. 그럼 10번의 동전 던지기 결과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문자는 10개, 즉 10비트의 정보입니다. A부터 Z까지 영문자 26개 알파벳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라면 26의 로그 2를 취한 결과 각 문자당 4.7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영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의 양은 47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크기를 측정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가능한 선택들이 모두 같은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각기 다른 확률을 가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의 크기를 측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정보 엔트로피를 통해 각기 다른 확률을 갖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뭔 또 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요거는 이 배경을 살짝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그 20세기에 전신이 발명되면서 이런 고민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막 그레이엄 벨이 막 전화 발명하고 뚜뚜루 뚜뚜루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지역 1이 있고 지역 2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선을 연결해서 서로 이제 그 통신을 이제 수행하는 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혁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부터 Z까지 0부터 9까지 이런 문자만을 이제 사용해서 지역 1하고 지역 2가 통신을 하는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선을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요 문자 개수당 하나씩 전선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A부터 Z까지 문자당 하나씩 전선을 사용해서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문자가 많아질수록 전선 가닥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느 하나 딱 끊어져. 그러면 이만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가. 다른 건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그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가 뭐냐면 주식 투자. 뭐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막 지금 막 마음이 바빠. 엔비디아 사라고 막 이렇게 막 많은 바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손이 숙련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막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엄청 마음이 급해갖고 막 그 모르스보로 막 이렇게 빨리 보내면 신호가 막 겹쳐서 이제 가겠죠. 그럼 받는 쪽에서는 A부터 Z까지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엔비디아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그 문자가 동시에 다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순서로 보낸 거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알겠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거를 한 글자 보내고 몇 초는 쉬고 그 다음에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해야 되니까 N, B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정보를 빨리는 보내고 싶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뭐 광섬유 케이블이나 이런 게 있진 않으니까 신호가 이렇게 손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켜진 거야, 안 켜진 거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용도 줄여야 되고 신호도 정확하게 이제 복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빨리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는 이론적인 상한선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건 수학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는 이 현상금을 걸고 이 이론을 개발하는 거를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어떤 클라우드야 셰넌이라는 수학자가 정보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최대한 이 정보 자체를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는 이제 상한선이라든지 정보를 복원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론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일단은 이 정보를 보낼 때 갑자기 로그가 왜 튀어나오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A부터 Z까지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거 이런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씩 할당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A부터 Z까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데는 이진 탐색의 스타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진 탐색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 아들이랑 요새 이제 이런 거 가끔 하는데 아빠가 0부터 100까지 중에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생각했어. 뭘까? 이러면은 아직 우리 아들은 이진 탐색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0이에요? 아닌데. 1이에요? 아닌데. 2이요? 아닌데. 이러면은 100번을 물어봐야겠죠. 잠재적으로. 근데 조금 성인이 되면 20곡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보다 작아요, 커요? 반, 쳐내고. 그러면은 50보다 작아. 오케이. 25보다 작아요, 커요? 25보다 작아. 반 쳐내고. 그러면은 반반씩 쳐내면 100개이지만 사실은 로그 2의 100번의 질문 횟수 이내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는 26자지만 이거를 이 A부터 Z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질문의 수는 5번이 안 된다. 즉 A부터 Z까지를 26개의 전선을 연결한 거에 비해서 5개 이내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거는 전선을 하나만 쓴 거예요. 하나만 쓰고 하나의 문자를 몇 개의 비트까지로 표현하기로 그냥 정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가지의 그 종류의 문자가 있다면 하나의 문자는 이제 2개의 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두 개당 하나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예전에는 A부터 Z까지 26개랑 E부터 9까지 10개 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영어권에서는 36개가 필요한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가나다라 각각각각 난난난나 이런 거 하면 다 조합하면 전선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한국어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대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한국어 문자는 조합형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수만 개도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가 나온 것은 이 정보가 여러 유형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할 때 최소한의 질문의 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얼마인가. 그리고 그러면 유형이 많아질수록 그 정보량 자체가 이제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로그로 변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론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던 것이 지역 1과 지역 2번에 하나의 전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의 기본 단위가 어떤 몇 개 이내의 비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단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받는 쪽에서도 몇 개의 문자를 받으면 오케이 그 한 단위를 얘기했구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자는 몇 개의 비트를 받으면 한 단위를 얘기했구만. 이런 식으로 딱 끊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막 빨리 들어오도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은 오케이 여기에서 A,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보 이론의 기본 이제 틀입니다. 거기서 벌써 로그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논의는 이제 그걸 납득하시면 그 다음에는 좀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정보의 크기를 예 아니오의 질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0과 1의 비트로 표현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하여 가능한 선택들이 각기 다른 확률을 갖는 경우에도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정보의 엔트로피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는
A, B, C, D의 확률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8분의 1, 8분의 1입니다. A가 나올 확률이 50%라면 한 번의 예 아니오 질문으로 A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가 25%의 확률이라면 두 번의 질문으로 결정할 수 있고 C와 D가 8분의 1의 확률이라면 세 번의 질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출력별로 필요한 질문의 횟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측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로그 2를 취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 출력별로 필요한 질문 횟수에 확률을 곱해 모든 출력에 대해 합계를 구하면 각 출력별 정보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량의 평균 값을 정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우 정보 엔트로피는 1.75비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다음 100개의 글자를 예측해야 한다면 평균적으로 175분의 예 아니오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해서 각 글자들이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갖는 경우 정보 엔트로피는 2비트입니다. 비트가 클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 초상적으로 듣기만 하면은 뭔 소린지 좀 납득이 어려우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면서 만져보면서 이제 논의를 이제 공감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논의의 이제 근거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분류 손실에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고 교차 엔트로피는 결론적으로 이제 정보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정의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확률 값입니다. 확률 이제 값이고 이 확률 값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합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이 확률 값들이 두 개의 사례가 각각 반반의 확률을 이제 갖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y가 0 또는 1, 둘 중 이제 하나인 그런 경우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h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0인가 1인가를 결정할 때는 0이 아니면 그냥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양이 이제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능한 조합의 개수가 이제 늘어날수록 정보의 양 자체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0 나누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는 짝수 값으로 할게요. 0, 1, 2, 3. 이게 4개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보 엔트로피는 최대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의 개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 문자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노력 자체가 이제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정보 엔트로피를 근거로 해야 교차 엔트로피를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엔트로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